네, 이번 차시의 학습 주제는 주족 원소의 화학적 성질 변화입니다.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주족 원소의 화학적 성질 변화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화학적 성질의 일반적 경향인데요.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로부터 우리는 화학자들이 원소가 반응하는 형태와 원소들로 구성된 화합물의 특성을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화학적 성질의 일반적인 경향은 동일 족에 속한 원소는 유사한 화학적 성질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각 족에 먼저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대각선 관계에 있는 몇몇 주족 원소들은 또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는데요. 양이온들의 전하 밀도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각 족의 원소들의 특성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주기율표를 통해서 원자량과 전자의 개수 이렇게 조금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원소들이 상온에서 우리가 상합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와 어떤 구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낱낱이 살펴봄으로써 기초화학을 수강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에 훨씬 더 친밀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수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주기율표에서 수소에 대해 완전히 적절한 위치는 없습니다. 1번 원소이긴 한데요. 일적으로 이제 간주를 하지만 실제로는 수소 자체로 분류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맞는 표현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알칼리 금속과 마찬가지로 이 S 오비탈의 원자과 전자 한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가 양이온을 형성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쉽게 용액에서 수화가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 이제 NaH, CaH2와 같은 이온 결합 화합물에서 수소와 음이온, 여기서는 수소가 음이온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수소는 이온 결합 화합물에서 일가 음이온인 플루오린이나 이제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을 형성하는 할로젠과 닮아 있기도 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수소와 음이온은 물과 반응해서 이제 수소 기체와 수산화물을 형성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소와 소듐 그리고 수소와 칼슘이 물과 반응을 해서 이제 염기를 생성하고 그다음에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수소 화합물은 바로 물이죠. 예, 수소가 공기 중에서 연소할 때, 즉 수소 기체가 산소 기체와 만나서 물을 생성하는 반응,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족 원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양자수 N, 그 다음에 전자 부껍질 S 오비탈의 최외각 전자수 하나를 가지고 있는 원소가 되겠고요. 자, 1A족 원소는 주양자수는 2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주양자수가 1이면 그건 이제 수소 원소를 나타내니까요. 자, 이 원소들 모두는 이제 한 개 있는 유일한 이 S 오비탈에서의 원자과 전자가 낮은 이온화 에너지 때문에 쉽게 제어가 됩니다. 즉, 전자 하나가 쉽게 제어가 돼서 일가 양이온이 쉽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 금속들은 물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와 금속 수산화 호물을 생성합니다. 자, 이 반응은 이제 뒤에서 화학식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자, 이제 아래 그림은 주기율표 상에서 이제 1족에 해당하는 알칼리 금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리튬부터 세슘까지 보이고 있죠. 주기가 커지면서 반응성이 왜 증가할까요? 원자 반지름이 커지기 때문이죠. 껍질수가 늘어나니까, 주양자수가 커지니까 최외각 전자가 위치하는 껍질수가 증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커지고, 알칼리 금속의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아래로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가장 바깥쪽 전자가 원자에서 전자가 제거됨으로써 화학 반응에 참여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즉, 반응성이 더 커지게 된다는 뜻이겠죠. 자, 일족 원소들, 물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와 금속 수산화물을 생성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2몰의 이제 금속, M은 이제 알칼리 금속을 메탈의 M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물과 반응해서 이제 메탈 하이드록사이드와 수소 기체를 형성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공기 중에 노출되었을 때 산소 기체와 반응을 해서
산화물을 생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서히 금속의 광택을 잃게 되는, 리튬 같은 경우에도 산소와 반응해서 우리가 산화된다고 표현을 많이 하죠. 리튬 금속이 산화가 되어서 본인의 고유의 특성인 광택을 잃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리튬 이외의 모든 알칼리 금속은 과산화물, 그러니까 메탈 퍼럭사이드라는 화합물을 생성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소듐 금속 이물과 산소가 반응을 해서 이렇게 소듐 퍼럭사이드 고체를 생성하기도 합니다. 자, 1족 알칼리 금속들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리튬부터 세슘까지 실제로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 사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 이제 나오지 않은 프라듐과 같은 원소는 방사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네, 아주 위험한 원소가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2족 원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 NS2 배치를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 주양자 수가 이보다 큰 원소들을 의미를 합니다. 2족 원소에 해당하는 이러한 알칼리 토금속은 알칼리 금속, 1족 원소인 알칼리 금속보다 반응성이 다소 작습니다. 1차 이온화 에너지와 2차 이온화 에너지 모두 이 베릴륨에서 바륨으로 갈수록 감소합니다. 주기가 커지면서 감소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가 양이온을 형성한다는 것은 잘 여러분이 알고 있고요. 금속성은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금속성은 증가합니다. 대부분의 베릴륨 화합물과 몇몇 마그네슘 화합물들은 자연계에서 이온 결합보다는 분자성 화합물로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릴륨 하이드라이드, 베릴륨 클로라이드, 그다음에 마그네슘 하이드라이드 같은 화합물들이 이온 결합 화합물이 아니라 분자 결합 화합물로 존재한다는 점, 한 가지의 특징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알칼리 토금속인 2족 원소들과 물과의 반응성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베릴륨은 물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베릴륨 금속이 물과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화학식이 보이고 있고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수증기와 굉장히 천천히 반응을 해서 이러한 마그네슘 하이드록사이드와 수소 기체를 형성합니다. 네, 칼슘이나 스트론튬, 바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찬물과도 반응을 하는 좀 우수한 물과의 반응성에 있어서는 좀 우수한 반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액체가 아니라 물이 아니라 수증기라는 점, 그러니까 물과 반응성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이제 같은 족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좀 커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소에 대한 알칼리 토금속의 반응성 역시 베릴륨에서 바륨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주기율표 상에서 주기 커질수록 증가하는데요. 이 베릴륨과 마그네슘은 높은 온도에서만 산화물을 형성하는 반면에 칼슘, 스트론튬, 바륨은 상온에서도 산화물을 잘 형성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또한 마그네슘은 수용액에서 산과 반응을 해서 수소 기체를 방출을 하는데요. 이렇게 여기 아래와 같은 이제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마그네슘과 이제 산 수용액에서 이제 수소 양이온과 반응을 해서 마그네슘 양이온과 수소 기체를 방출하는 반응식이 나와 있습니다. 스트론튬이나 바륨 또한 산 수용액과 반응을 해서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지만 이러한 금속들은 이제 물과도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다른 반응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네, 2족 알칼리 토금속 금속들 베릴륨부터 이제 여기는 바륨과 라듐까지 해서 상온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렇게 사진들을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3족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원소인 붕소는 준금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원소들은 금속이 되겠습니다. 자, 붕소는 이성분 이온 결합 화합물을 형성하지 않고요. 산소 기체나 물과 반응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족 원소들일지라도 이제 주기에 따라서
특징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 조금씩 이제 느낌이 오시죠. 13족 원소는 이제 붕소부터 이제 여기 안쪽에 타이타늄까지 쭉 이렇게 내려가는 경향을 이런 종류의 원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이제 붕소 다음 주기에 해당하는 13족 원소죠. 공기 중에 알루미늄이 노출되었을 때 쉽게 산화 알루미늄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루미늄, 금속과 산소가 반응해서 손쉽게 산화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루미나라고 해서 일부러 이러한 산화막을 형성하는 보호막으로서 사용하는 공정들을 실제 산업에서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알루미늄 보호막으로 이렇게 덮인 어떤 이제 구조물 같은 것들은 이제 원소 상태의 알루미늄보다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보호막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자, 알루미늄은 이제 3가 양이온만을 형성을 하고요. 이제 염산과 반응을 해서, 그러니까 수소 양이온과 반응을 해서 마찬가지로 2가 우리 알칼리 토금속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소 기체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3족 원소의 사진은 이제 붕소부터 우리가 인듐까지 나와 있네요. 자, 세 번째 이제 갈륨이라는 원소를 보시면 손바닥 위에서 지금 약간 이렇게 코인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살짝 녹아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녹는 점이 약 30도씨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체온에서 피부의 온도가 보통 한 32도씨에서 32에서 33도씨 정도 되니까 손 위에 올려놓으면 녹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사진을 확인하고 넘어가시겠고요. 자, 14족 원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자 배치는 바닥 삭대 전자 배치는 NS2, NP2입니다. 최외각 전자는 4개가 되겠죠. 첫 번째 원소는 탄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탄소는 비금속이죠. 그 다음 두 가지의 원소인 실리콘과 저마늄은 중금속입니다. 자, 우리 반도체 가장 풍부한 원료로서 지각에 존재하는 이러한 실리콘과 저마늄이 우리의 반도체 소재에 활용이 되고 있죠. 자, 14족의 금속 원소인 이 주석은 산과 반응을 해서 염산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이게 주석의 원소 기호죠. 주석 금속과 산 이온과 반응을 해서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는 것. 알칼리 토금속과 13족의 알루미늄과 유사한 수소 기체 발생 반응이 되겠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간단한 화학 반응 실험이어서 우리가 수소 기체 발생 실험 같은 것들을 기초화학 실험에서 많이 진행을 하기도 하죠. 자, 이 납 같은 경우에도 금속 같은 경우에도 산과 반응을 해서 납이온과 수소 기체를 발생을 시킵니다. 물과는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특징 잘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4족 원소들의 특징으로는 플러스 2가 그리고 플러스 4가의 산화 상태에서 화합물을 형성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즉 쉽게 말해서 이 14족 원소들은 전자를 2개 잃거나 아니면 4개를 잃은 양이온 상태가 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탄소와 규소는 4가 양이온 플러스 4의 산화 상태에서 더 안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를 비교해 볼까요? 어떤 게 더 산소와 화합물을 만드는 데 더 유리할까요? 자, CO2가 더 안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온에서 그 다음에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일산화탄소보다 더 높습니다. 실리콘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왼쪽은 실리콘 다이옥사이드고 오른쪽은 실리콘 모녹사이드죠. 자,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안정할까요? 보통의 상태에서 실리콘 다이옥사이드가 훨씬 더 안정한 화합물입니다. 즉 실리콘 사가 양이온과 탄소 사가 양이온. 자, 양이온이라고 하면 탄소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산화 상태를 가진다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어쨌거나 이제 플러스 4의 산화 상태를 가진다는 것으로 탄소와 규소의 경우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래쪽으로 14족을 따라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안정성의 경향이 반대가 되고요. 이제 납의 경우에는 우리 그 침전물 반응 실험에서도 확인을 했었죠. 납은 2가 양이온이 안정한 상태입니다.
전자를 4개를 잃어서 사가에, 그러니까 플러스 4 산화 상태를 얻게 되려면 이 전자, 지금 최외각 전자 배치를 봤을 때 유개수들 UP2에서 2개를 모두 잃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S 오비탈을 잃지 않고 P 오비탈에 있는 전자 2개를 잃어서 이가 양이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훨씬 더 안정한 상태이다. 이러한 특징들을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4족 원소들의 사진, 탄소부터 다이아몬드 아주 영롱한 색을 띠고 있습니다. 규소와 저마늄, 반도체 소재들, 그리고 주석과 납까지 14족 원소들의 사진을 실제로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족 원소를 살펴볼 텐데요. 전자 배치는 NS2, NP2이고요. 15족에서 먼저 질소와 인, 즉 N과 P는 비금속입니다. 그리고 비소는 AS, 그 다음에 안티모니는 SP죠. 원소 기호가. 이 두 가지는 준금속이고요. 그 다음에 비스무트는 또 금속입니다. 15족은 이렇게 같은 족에 있는 원소끼리도 성질 변화가 굉장히 크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겠죠. 자, 원소로서 이 질소는 이원자 기체로 존재를 하고요. 우리가 질소 기체 많이 사용하죠, 실험에서. 그리고 이제 다양한 산화물을 만드는데요. NO부터 N2O5까지 매우 다양한 화합물을 형성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N2O5는 고체고요. 지금 나머지 4개의 화합물은 기체 상태가 되겠죠. 네, 질소는 3개의 전자를 받아들여서 질소와 이온, 우리 앞에 예제에서도 살펴봤지만 N3 음이온을 형성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전자 3개를 받아들이면 전자 배치는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 즉 네온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와 동일해지는 아이소일렉트로닉 스테이트를 가지게 된다고 했고요. 자, 인 같은 경우에는 P4 분자로 존재를 하고요. P4O6나 P4O10의 화학식을 가진 2개의 고체 산화물을 형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산소산인 이제 질산과 그 다음에 인산 HNO3와 H3PO4는 이제 다음과 같은 반응식을 통해서 물과 반응을 해서 이렇게 산 분자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15족 원소의 실제 사진, 액체 질소에서부터 인에도 2가지 종류가 있죠. 백린과 정린. 비소, 독성 중금속이죠. 주의해야 하는 원소입니다. 안티모니, 비스무트와 같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금속 재료들. 주기율표 상에서 15족 원소들의 성질 차이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6족은 전자 배치는 NS2, NP4, 최외각 전자가 6개죠. 16족의 첫 3가지 원소인 산소, 황, 셀레늄은 비금속입니다. 그리고 이 텔루륨과 폴로늄은 준금속입니다. 그리고 산소는 이원자 기체로, 우리가 산소 기체, 너무 익숙하죠? 산소 기체로 존재를 하고요. 황과 셀레늄의 분자식은 각각 S8과 SE8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텔루륨과 폴로늄은 거대한 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폴로늄 같은 경우에는 실험실에서 연구하기 어려운 방사선 원소입니다. 지금 원소를 종류를 살펴보면요. 주로 주기가 커질수록 뭔가 방사선 원소이든지 조금 분석하기가 어려운 원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산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온 결합 화합물에서 2개의 전자를 받아들여서 산화 이온을 형성하는 경향이 매우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황과 셀레늄, 텔루륨도 모두 이가 음이온을 형성하기가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16족 원소, 특히 산소는 비금속과 반응을 해서 수많은 분자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황의 가장 중요한 화합물은 우리가 2산화황, 3산화황, 그 다음에 황화수소 이렇게 익히 잘 알고 있는 분자 화합물들이 있죠. 가장 중요한 상업적인 황화합물은 바로 황산이죠. 강산, 우리가 주위에서 사용해야 되는 강산 분자인데 3산화황 기체와 물을 반응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황산입니다. 16족 원소 황, S8으로 존재하는 황과 셀레늄, 그 다음에 텔루륨 등 색이 약간 보랏빛을 띠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황, 셀레늄, 텔루륨, 산소 분자는 무색 무취 기체이며 폴로늄은 방사성 원소라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6족 원소의 사진을 한번, 이건 가운데 셀레늄은 커피 원두 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절대 이제 착각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16족 원소의 사진을 이렇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7족 원소입니다. 전자 배치는 1s2, 1s가 아니라 ns2, np5 해서 최외각 전자수가 7개인 원소들이 되겠고요. 모든 할로젠 원소는 X2의 일반적인 화학식을 가진 비금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할로젠족은 반응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원소 형태로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X2의 분자 형태로 발견이 되고요. 지금 여기 맨 아래에 보시면 또 아스타틴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16족 원소에서 살펴본 폴로늄과 같이 방사성 원소이고요. 그 성질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위험한 원소를 또 연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플루오린 같은 경우에는 반응성이 매우 크죠. 물과 반응해서 산소를 발생시키는 아래와 같은 반응식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플루오린 분자와 물이 반응해서 불산을 만들게 되죠. HF는 불산입니다. 불산은 아주 위험한 것이 우리가 피부에 침투해서 뼈를 녹입니다. 그래서 아주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어떤 산이 되겠습니다. 자, 할로젠족은 이온화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높고 전기 음성도가 큰 양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를 가져오기가 매우 좋은 그런 원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음이온, 플루오린부터 아이오딘까지 할로젠화 이온이라고 하는데요. 할라이드, 영어로는 할라이드라고 합니다. 이러한 할라이드 이온들은 할로젠 원소 바로 오른쪽에 위치한 영족 기체와 등전자 상태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예제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플루오린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네온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와 동일한 등전자 상태라는 점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대다수의 알칼리 금속 그리고 알칼리 토금속과 이온 결합 화합물을 잘 형성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할로젠 원소들은 상호 간에도 분자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오딘 클로라이드, 브로민 플로라이드와 같은 할로젠족끼리도 화합물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족 비금속 원소들과도 수많은 분자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겠죠. 지금 15족 원소인 질소나 인, 그다음 16족 원소인 황과 결합을 해서 다양한 분자 화합물을 형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로젠 원소들은 수소와도 반응을 해서 할로젠화 수소라는 기체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플루오린이 이 반응에 참여할 경우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지만요. 이제 염소나 브로민, 아이오딘 같은 경우에는 반응성이 조금 더 덜 격렬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X는 이제 할로젠 원소가 되겠고요. 17족 원소의 반응성, 크기가 주기율표 상에서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각각의 할로젠 원소들이, 기체들이 이제 염소, 브로민, 그 다음에 아이오딘과 같은 분자들이, 기체 분자들이 상온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 그 사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8쪽입니다. 영족 기체라고도 하는 최외각 전자가 8개로 화학적으로 가장 안정한 원소들이죠. 그래서 모든 영족 기체는 단원자 종으로 존재를 하고요. 완전히 채워진 최외각 NS와 NP 복껍질을 가지며 그렇기 때문에 영족 원자들은 매우 안정합니다. 헬륨 같은 경우에는 1s 오비탈에만 전자 2개가 채워져 있어서 매우 안정하죠. 그리고 18족 원소의 이온화 에너지는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모든 원소들 중에 가장 큽니다. 그래서 여분의 전자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여분의 전자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매우 적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반응성이 거의 없는 비활성 기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족 기체 혹은 비활성 기체로 알려져 있고요. 비활성 기체는 이제 영어로 inert gas라고 해서 우리가 화학 실험에서 비활성 기체 분위기에서 많은 화학 합성 반응을 이제 진행하고는 하죠.
자, 이렇게 비활성 기체는 절대 그런 분자 화합물을 형성할 수 없느냐?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네, 영국의 화학자 바틀렛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제논 기체가 이러한 플래티늄 플로라이드 기체와 반응을 해서 다음과 같은 복합체 고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반응을 제시하면서 영족 기체는 반응성이 전혀 없다는 화학자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왼쪽 사진에 이제 사프로린과 제논 결정이 있는 것처럼 다양한 이제 제논 화합물들이 발견이 됐고요. 제논 플로라이드나 제논 옥사이드, 다양한 이제 플로라이드까지 같이 결합된 다양한 이제 제논계 화합물이 발견이 됐고, 크립톤 같은 경우에도 크립톤 플로라이드, 자, 이런 아르곤 플로라이드 화합물들이 발견이 됐고, 우리가 그런 엑시머 레이저라고 하죠. 레이저의 소스로 사용되는 그러한 화합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8족 영족 기체들도 반응성이 없는 비활성 기체로 알려져 있지만, 이제 주기가 커지면서 제논이나 크립톤 같은 경우에 이러한 독특한 분자 화합물을 형성을 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족 기체 18족 원소의 이제 헬륨부터 제논까지 원소들의 실제 사진, 방정관에서 영족 기체에 의해 발생하는 색깔을, 영롱한 색깔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족 기체에 대한 사진을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의 요약입니다. 자, 우리는 현대화된 멘델레예프가 발견한 주기율표로부터 일정하고 주기적인 원소들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있음을 알 수가 있었고요. 확장된 형태의 멘델레예프 주기율표가 지금까지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원소들의 주기적인 분류가 그에 따라서 이루어졌는데요. 기본적으로 원소들은 최외곽 전자 배치에 따라서 분류가 되죠. 우리가 NS2, NP3 이런 식으로 주양자 수는 2 이상의 이런 형태로 전자 배치를 할 수가 있고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자 배치, 주기적인 분류를 통해서 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원소들을 분류를 잘 할 수가 있었고요. 자, 물성의 주기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원자 반지름이나 이온의 반지름과 같은 원소의 물리적 성질은 일정하고 주기적인 방식으로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물성으로서는, 중요한 물성은 원소 내에서 원자가 전자를 잃는 정도를 측정하는 이온화 에너지나 원자가 전자를 수용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전자 친화도, 일렉트론 어피니티와 같은 특별한 이러한 화학적 성질들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그리고 원소의 화학적 성질 또한 일정하고 주기적인 방식으로 달라진다 라는 내용을 이제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각 족의 원소들의 특징을 주기가 변화함에 따라서 달라지는 화학적인 특성들, 그리고 각 원소가 가지는 특징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해 보았습니다.